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이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과거 둔촌주공 사례처럼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풀고 구원투수 역할을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의 돈을 투기꾼들의 설거지에 써서는 안 됩니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대출 무서운 줄 모르고 욕심부린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빚내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 취급하며 빚내서 이익 보는 걸 당연시하던 사회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담대 금리 7% 시대가 곧 시작됩니다. 한 달 이자만 300만 원이라는 고지서는 누군가에게는 비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부동산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영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영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당 불가능한 부채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출자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고위험군 대출자가 무려 266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면은 사실상 모든 돈을 은행에 상납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 전체를 원리금 상환에 쏟아 부어야 하는 DSR이 100%가 넘는 초고위험군이 157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대출자 약 22% 정도가 이미 작은 금리 변동에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금리 7%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덜 위험한 DSR이 40%가 넘지만 70%가 안 되는 중위험군들조차 고위험군으로 편입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소득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2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도와줘서 아직 안 무너진 것 뿐이지 서서히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폭탄이 언제 터지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드라마처럼 한 번에 쾅 하고 터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쾅 터지면은 빠르게 수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빙하가 녹아내리듯 아주 서서히 멈출 수 없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티려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적금을 깨고 마지막엔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며 버팁니다. 처음에 이자가 120만 원으로 버틸 만한 사람들이 이자가 300만 원으로 오르면은 절대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영끌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은행은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영끌의 적금, 연금, 생활비, 심지어 영혼까지 탈탈 털어내어 이자를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쥐어짤 겁니다. 더 이상 짜낼 고혈이 없을 때 비로소 담보권을 행사해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지금 영끌족들이 겪고 있는 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인생을 통째로 압수해가는 잔인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끝났으니 이제 괜찮겠지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보다 더 무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으라고 강제하는 규제입니다. 은행이 비상금을 더 쌓으려면은 대출을 줄이거나 이자를 더 받아야 합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가 오르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미뤄뒀던 새로운 규제도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은행이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폭등을 넘어서 대출금 회수가 시작될 겁니다. 폭등한 이자를 내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대출금 5천만 원 회수가 되면은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경매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은행이 빌려준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겠냐며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은 자기들의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과 가계 대출을 강제로 회수했습니다. 금리가 30%까지 폭등했는데 돈까지 갚으라고 하니 중산층들이 연쇄 파산하며 길거리로 떠밀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하우스 푸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값이 하락해 LTV 한도가 초과하자 은행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당시 5억 대출자에게 당장 4천만 원을 갚으라는 폭탄이 떨어졌고 결국 버티지 못한 150만 가구가 급매물을 던지며 시장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 시행되면은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시 원금 회수를 시작할 겁니다. 폭등한 이자를 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원금 5천만 원을 갚아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끝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경매장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2년 하우스푸어 대란 당시 은행들의 무자비한 원금 회수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금융위원장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LTV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은행들이 상환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겁니다. 물론 강제성 없는 부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은행들은 겉으로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원금 상환 독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은행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즉각적인 원금 회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무조건 도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출 회수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받아줄 사람도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한 달 거래가 3,000건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10,000건을 넘나들던 시장이 사실상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 팔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뉴스에서는 가끔 신고가 경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의심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경찰 수사까지 의뢰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과 배우자를 동원해 특수관계인끼리 짜고 높은 가격에 허위로 신고가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에 슬그머니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수사가 발표났지만 저도 지금 겨우 찾을 정도로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허위 매매로 가격을 떠받치며 아직도 집값이 견고하다고 대중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들려오는 신고가 소식은 누군가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한 마지막 미끼일 뿐입니다. 시장의 에너지는 고갈되었고 대출 회수 압박은 거세지는데 아직도 집 사지 않으면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이 먹고 아직 집이 없지,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이다, 이런 말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문구들은 대부분 본인의 집값을 지키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량을 넘겨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내뱉는 말일 뿐입니다. 지금 떠넘기지 않으면은 본인이 마지막 폭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나온 말들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거품이 빠지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끝에는 성실한 사람이 보상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